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술이 점점 발전하는 시대에서 현대 무기는 군사력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각국은 대국부터 소국에 이르기까지 자국의 무기고를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무기 유형 중 하나는 파편탄으로, 이는 큰 파괴력을 지닌 무기이며 현대 군사 전략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편탄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군사적 이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제윤리와 법에 많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히 이러한 폭탄이 목표를 구별하지 못해 군인과 민간인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며 환경과 사회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파편탄 사용의 역사, 발전 및 둘러싼 논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기를 대량 보유하고 계속 개발하고 있는 한국의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한 파편탄이 세계 군사 역사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현대 군사 전략에서의 그 위치 및 국제 인도주의 원칙에 대한 영향을 살펴볼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위 영상은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 B-21이 집속탄을 투하하는 상황을 가정해 제작된 영상으로 공중에서 투하된 폭탄이 분리되면서 지상의 적을 향해 그야말로 융단 폭격이 이어집니다. 무서운 일이지만 이 확산탄 집속탄은 아군도 적군도 군인도 민간인도 남녀노소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쓸어버립니다. 괜히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최첨단 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이를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무기들을 보유하는 것 자체로 적의 도발에 억지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보유 자체로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죠. 한국은 여전히 북한이라는 골칫덩어리를 적으로 두고 있어 1950년과 같은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개발해왔습니다. 다행히 70여 년간 북한이 한국 전쟁과 같은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고 아마 앞으로도 쉽게 남한을 침공하는 무모함을 보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위 B-21의 투하로 지상의 융단 폭격을 퍼부은 집속탄은 세계 123개국이 공식적으로 사용을 금지시킨 악마의 무기지만 한국은 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집속탄 생산 국가이기도 하죠. 한국은 왜 전 세계가 금지시킨 확산탄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게 된 것일까요? 혹시 2008년 9월에 개봉한 영화 신기전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이 신기전이라는 무기는 영화를 위해 창조한 무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무기입니다. 다만 일부 네티즌들이 신기전은 전 세계 최초의 미사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은 아닙니다. 기록상 전해지는 인류 최초의 로켓은 1232년 금나라에서 제작한 비화창으로 한자 그대로 날아가는 불화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나라가 칭기즈칸의 삼남인 오고타이가 이끌던 몽골군을 상대하기 위해 사용했는데 몽골군이 금나라를 정벌하면서 비화창을 얻어 아랍과 유럽에 전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의 두 번째로 등장한 로켓은 1290년 무렵 아라비아의 아라산 알람마가 쓴 병기와 기마 전투에 대한 책에 등장하는 연소하며 스스로 날아가는 달걀이라 이름 붙여진 무기이고, 세 번째 로켓은 1379년 이탈리아 제네바 군대가 베니스 군대를 공격할 때 사용한 로케이KROCCHETTA입니다. 이 단어에서 현재의 로켓이 유래했죠. 조선에서 개발된 신기전은 고려 말 최무선의 주화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주화는 현대의 로켓과 원리가 비슷한데 화살 앞부분에 종이를 말아 만든 종이통에 화약을 쟁여넣고 점화선에 불을 붙이면 화약에 타는 힘으로 가스를 분출해 날아가는 무기입니다. 신기전은 이를 발전시킨 것으로 일각에서는 신기전을 바퀴가 달린 나무틀로 이해하지만 이는 신기전을 발사하기 위한 이동장치인 것일 뿐 신기전 그 자체는 아닙니다. 신기전은 화살에 화약통을 달고 스스로 날아가 목표 지점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됐는데 이 덕분에 행주대첩 1593년에서 일본군과 싸워 크게 이겼죠. 이를 세계 최초로 일컫는 것은 신기전의 설계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설계도가 그대로 남은 세계 최초의 로켓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474년 조선 성종 때 간행된 국조 오래설해병 기도설에 설계도가 그려져 있고 1983년 헝가리에서 개최된 제34차 세계우주항공학 IAEF에 소개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켓 설계도로 인정받았죠.
그리고 한국은 신기전의 DNA를 고스란히 간직한 천무를 개발해 전 세계 곳곳에 수출하며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산탄의 일종인 다연장 로켓포 천무는 한국이 개발해 자랑스럽게 수출도 하고 있지만 같은 확산탄이지만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을 생산한다며 유럽 여러 국가에서 투자 금지 대상으로 분류된 한국 기업도 있습니다. 한화그룹인데요. 지난 2008년 1월 노르웨이 정부는 핵무기나 집속탄 생산 등과 관련한 역할 및 그에 따른 윤리적 이유를 들어 한화를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 투자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할보르센 노르웨이 재무장관은 우리는 이런 류의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자금을 공급하는 데 참여할 수 없다며 약 400조 원에 달하는 국부펀드의 한화에 대한 투자를 막았죠. 이는 비단 노르웨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옆나라 스웨덴 역시 국민연금펀드가 집속탄과 같은 비인도적 살상 무기를 만드는 방위산업체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기도 했죠. 프랑스 연기금 FRR, 네덜란드 공무원 연금, 덴마크 공적연금 등도 한화그룹 전체에 대한 투자를 금지시켰고 2018년에는 네덜란드 금융회사들과 룩셈부르크 연금펀드 등도 한화 계열사에 대한 투자를 막았고 네덜란드는 한화와의 태양광 사업 추진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왜냐면 한화는 천무 다연장 로켓을 포함 여러 종류의 확산탄을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하이마스의 대항마로 천무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천무는 유도탄과 무유도탄을 사용합니다. 한화는 원래 유도탄을 자체 생산했지만 무유도탄의 경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서 면허 생산 합의서를 통해 생산해왔습니다. 하지만 천무의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유도탄의 개량이 필요했고 미국 측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KDI는 230급 무유도탄 집속탄과 집속탄 규격의 포드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집속탄과 포드가 발사대를 만나야 천무의 메라레스 완제품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KDI가 2020년 11월 2일 한화가 확산탄 사업을 그룹 사업에서 떼어내 신설한 법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확산탄을 생산하고 있죠. 도대체 이 확산탄, 즉 집속탄이 무엇이길래 유럽 정부들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막고 있는 것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몇 개월 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는 누구나 언제든 죽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습 현장에서 발견된 탄환 파편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지역에서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의사의 손에 폭탄 파편이 놓여져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입니다. 사실 확산탄 중 하나인 집속탄은 위 B-21 전략 폭격기 영상에서 보셨듯 끔찍한 무기입니다. 하나의 폭탄에 새끼 폭탄 수백 개를 담아 공중에서 폭발시키면 자탄이 지상을 향해 뿌려지며 그야말로 융단 폭격이 이어지죠. 공중에서 투하된 확산탄은 넓은 지형에서 다수의 인명살상으로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무차별적 비인도적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그리고 주된 피해 대상은 군인이 아니라 주로 민간인으로 2022년 기록된 피해 대상의 95%가 민간인입니다. 그야말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피해를 야기하는데 러시아가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 증거가 발견된 겁니다. 물론 이후 미국도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상대하라며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집속탄은 전 세계 약 123개 국가의 112개국, 서명 12개국이 사용 생산 비축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재고분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확산탄 금지 협약 CCM, 컨벤션 안 클러스터 뮤니션즈의 주인공입니다. 2006년 레바논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침공해 개전 72시간 동안 약 400만 개의 자탄을 투하해 민간인 273명과 해체 요원 57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국제적으로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2007년 2월 전 세계 46개국 대표가 노르웨이 오슬로에 모여 오슬로 선언을 발표했죠. 오슬로 조약에는 현재 123개국이 서명한 상황이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등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개 국가가 가입하지 않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사용했고 우크라이나는 그 반대급부로 집속탄을 러시아에 사용하기 위해 미국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왔고 미국이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겁니다. 다만 서명국들은 이 협약을 적극적으로 이행 중입니다. 일례로 2021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등 37개국이 비축한 확산탄을 전량 폐기했고 불가리아, 페루, 슬로바키아 등은 2022년부터 466개 비축 집속탄과 자탄 598개를 폐기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임에도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북한과 대치 중인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인데요. 확산탄이 국제인도법과 국제조약으로 금지되고 있음에도 한국이 이를 계속 전투예비 탄약으로 비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북한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2023년 확산탄 도입 예산으로 227억 원을 편성했는데 북한의 장사정포, 지상군 및 전차 장갑차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확산탄을 지속적으로 비축하고 있죠. 다만 확산탄 금지 협약의 가입 여부를 떠나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확산탄의 사용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한국이 독단적인 확산탄 정책을 펼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한국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까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의 천무다연장 로켓이 예멘 후티 반군을 공격하는데 실제 사용되었다고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K239 천무의 국제무대 실전 대비로 볼 수 있는데요. 앞서 4월에 사우디가 한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을 1조 원대 규모로 도입했으며 실전 배치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크게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후티 반군의 실제 공격까지 성공해 큰 성과를 거뒀다는 것인데요.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지난달부터 이스라엘을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공격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야히야 사리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어 탄도미사일과 드론 다수를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다면서 팔레스타인의 승리를 돕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후티 반군을 저지하는 또 다른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2014년 이후 계속된 예멘 내전은 수니파 정부와 시아파 후티 간 싸움인데 사실상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란은 후티 반군의 군사고문단과 무기를 제공했고 사우디는 수니파 정부군을 도우면서 아예 다국적군을 만들어 참전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사우디와 후티 반군은 서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으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갑자기 사우디가 중동의 평화를 외치며 후티 수뇌부와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사우디 대표단과 후티의 수뇌부들이 만나며 몇 차례 회담을 진행해 예멘 내전의 휴전 훈풍이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이들은 다시 적대 세력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11월 12일 사우디가 갑자기 포병을 동원해 예멘 북부의 사다 지역을 집중 포격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우디군은 이날 아침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발사해 사다 일대를 집중 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5명이 부상당하고 가옥 여러 채가 파괴됐다고 하는데요. 후티 반군 측은 사우디의 포격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들은 사우디 범죄자들이 예멘 지역을 포격해 그동안 많은 순교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사우디의 공격을 성토했습니다.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사우디는 왜 갑자기 예멘에 포격을 가한 것일까요? 예멘 북부의 교통요충지인 사다 지역은 오랫동안 계속된 사우디와 전투로 후티 반군 주력 부대가 대거 주둔하고 있습니다. 후티 지상군은 물론 항공전력과 미사일 부대도 사우디를 공격하기 위해 이 일대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후티 반군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사우디 서부홍의 연안의 제다 지역을 공격했을 때 도발 원점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즉 사우디의 이번 포격은 사다에 배치된 후티 반군의 미사일 드론 부대를 겨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앞서 약 3주 전 후티 반군이 갑자기 사우디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블룸버그는 예멘 국경에 위치한 남서부 자잔 지방에서 후티군과의 전투로 사우디 군인 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는 지난 몇 주 동안 후티 반군이 사우디 영토에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기도 했는데요. 예멘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사우디 영공을 지나게 되는데 이 미사일이 요격되자 후티 반군이 반발하며 사우디군을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후티 반군의 주력 부대가 있는 사다 지역을 집중 포격한 것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우디가 이곳을 무엇으로 타격지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후티 반군을 공격할 때 전투기 공습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격은 공군이 아니라 포병이 수행했고 국경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40km 이상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두 종류입니다. 미국 M270MLRS와 강철비로 불리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 K239 천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포격한 사다를 사정권에 둔 사우디군 포병부대는 남부 국경 인근 나지란 지역에 있는 K239 포대지입니다. 이 부대는 사다와 직선거리로 약 70km 떨어져 있어 사격진지 이동 없이도 포격이 가능합니다. 앞서 비밀리에 1조 원 규모의 천무를 수입해 일선 부대에 배치한 사우디는 후티와 평화협상을 시작한 지난 4월 예멘 국경에 있는 K239 부대를 처음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앞서 천무 실사격 훈련에서도 이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된 13개국의 군 지휘관들은 탄성을 자아내며 천무야말로 미국 주도의 지대함 타격 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천무는 최대 사거리 45km의 230무유도 로켓 12발과 최대 사거리 80km 이상의 로켓 12발을 탑재해 6발을 발사할 수 있는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화력이 2배인 셈이죠. 사우디가 이번 공격에 천무를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후티 반군이 보유한 모든 유형의 포병 무기보다 긴 사거리를 지녀 포격 후 반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번에 포탄 수십 발을 얻어맞고도 사우디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실제로 대응 사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사우디군이 천무로 포격을 실시한 후 자리를 이탈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포격이 더욱 화제가 되며 주목받는 이유는 사우디가 동원한 포병 자산이 정말 천무라면 이번이 천무의 첫 실전 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측 의도는 후티 반군의 보복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포격을 퍼붓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천무는 사우디의 작전 의도를 완벽하게 달성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셈이 됩니다. 크게 선전할 만한 일이지만 비밀리에 구입해간 외국제 무기의 전과를 철저히 비밀에 붙여온 사우디 측 관행상 이번 포격의 구체적 진상도 당분간 공개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사실 사우디가 후티 반군을 향해 천무를 발사하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1월 11일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이슬람 특별정상회의에서 사우디는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은 점령 당국에 있다면서 가자지구 포위를 끝내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스라엘을 성토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다수 국내외 언론은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으며 이란과 함께 반이스라엘 공동전선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사우디가 취하고 있는 군사적 외교적 행보를 보면 빈살만 왕세자의 이스라엘 비난은 아랍권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무대에선 레토릭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레토릭은 화려한 문체나 다소 과장되게 꾸민 미사여구를 뜻합니다. 이는 외교 무대에서 상대방이나 대중이 듣기에 좋은 문장으로 꾸며지지만 실제 행동과 반드시 일치한다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우디가 보여주는 행보가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우디는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 드론을 전투기와 지대 공미사일을 동원해 계속 요격하고 있습니다. 예멘 북서쪽을 장악한 후티는 미사일과 드론을 홍해나 사우디 서부 해안 상공을 지나는 경로로 이스라엘에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에 도달하기도 전 사우디군에 의해 적잖게 격추되고 있는데요. 사우디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기에도 영공을 개방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이라크 시리아 지역에서 계속되는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에 대응해 제한적인 공습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우디와 요르단, 바레인 등의 공군력을 전개해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군사행동에 나서자 사우디는 자국 영공 사용을 허가한 것인데요. 아랍 세계 강대국으로서 사우디는 같은 이슬람 세력인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며
각종 구호물자를 보내지만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월하게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른 사우디의 행보는 이슬람 세계의 오랜 갈등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슬람 세계는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사실상 이단처럼 규정하면서 적대시합니다.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은 1400여 년간 이어져 왔는데요. 사우디의 경우 수니파 중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와하브파 세력이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시아파 종주국을 자처하는 이란과는 말 그대로 철천지원수 사이입니다. 이슬람 혁명 후 이란 최고 지도자가 된 호메이니는 사우디의 와하비즘은 이단이고 이란의 이슬람 혁명 사상을 수출하겠다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호메이니의 뒤를 이은 알리 호세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역시 신이 가진 복수의 손이 사우디 정치인들 목덜미를 움켜쥘 것이라며 사우디와 투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극단주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말로는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지만 실제 군사행동은 하마스와 같은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후티 반군을 저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 등 중동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한국엔 크게 두 가지로 이득이 될 전망입니다. 바로 한국 방산 수출과 2030 세계 엑스포 유치입니다. 현재 중동 내 불안정한 상황으로 사우디의 2030 세계 엑스포 유치 전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먼저 2030 세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사우디가 유력 후보로 압축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갈등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지정학적 위기가 엑스포 유치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선례도 있습니다. 2030 세계 엑스포 유치에 도전장을 던진 러시아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 오데사가 대표적입니다. 러시아는 수도 모스크바를 앞세워 초반부터 공격적인 유치전을 펼쳤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전쟁이 장기화하자 최종 유치를 철회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으로 인해 후보국에서 탈락했습니다. 사우디도 유사한 악화일로를 걸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차례 불거진 인권 탄압 문제, 엑스포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유치 열기, 도시 인프라 부족 사막의 도시가 위치에 기후적으로 불리한 점 등도 사우디의 약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사우디 국경수비대가 최근 15개월간 아프리카 이주자 수천 명의 인권을 참혹하게 유린했다는 국제인권단체의 폭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복수의 유력 일간지는 이 원인으로 국경을 맞댄 사우디와 예멘의 악연이 이주자들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개에 달하는 인권단체도 2030 세계 엑스포 주최 측에 사우디를 유치 후보국 지위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관련 사정의 밝은 한 소식통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의 부산 엑스포가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사우디 내 엑스포 유치가 어려울 것 같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악화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동의 이러한 분위기는 특히 한국 방산 수출에도 크게 도움될 전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발생한 지금 한국의 무기체계 생산 능력은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대체불가 자원이 되었습니다. FA-50 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천궁 등 다양한 무기가 수출되며 이들은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실제로 현대전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에서도 천무가 이를 증명한 가운데 앞으로 한국 방산의 더 큰 성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18세기 중반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 세계 도처에 식민지를 두고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죠. 영국은 자기 나라에서 건너간 청교도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면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1755년 마침내 전쟁이 발발했죠. 하지만 해상강국 영국의 최신 함포와 무적 함대를 감당할 수 없었던 미국 독립군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죠. 미국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할 때 데이비드 부시넬 데이비드 부슈널 1742-1824이라는 젊은이는 해안을 점령하고 포대를 구축한 영국 함대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 적의 군함을 폭파시킬 수는 없을까? 라며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영국 군함을 없앨 수 있을까만 고민했죠. 상상에 상상을 거듭하다 그는 바닷속으로 숨어 움직이는 배가 있다면 이길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러다 그의 눈앞에 무심히 떠내려가는 술통을 보았죠. 통 속에는 약간의 물이 차 있어 파도에 밀리며 물 위에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했는데 그 통을 본 부시넬은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저런 나무통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싶을 때는 통 속에 물을 넣고 수면 위로 뜨고 싶을 때는 물을 적당히 빼면 그가 꿈꾸던 바닷속으로 숨어 움직이는 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계란을 세워놓은 것 같은 타원형 배를 만들었습니다. 조그만 이 배는 안쪽과 위쪽에 추진기를 달고 있었고 그 속에서 사람이 조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배의 뒤에 달린 키를 움직여 방향을 조종하고 두 발로 배 밑바닥 핸들을 돌려 물의 양을 조절해 배를 뜨게 하거나 가라앉게 했죠.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잠수함 터트로입니다. 비록 영국 군함을 폭파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영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터트로는 빠른 속도로 개량 발전되어 오늘날과 같은 최첨단 잠수함의 시대를 열었는데요. 사실 잠수함은 전 세계 전쟁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전투기, 전함, 미사일, 탱크 등등 최첨단 무기들이 등장하면서 무기의 양과 질은 곧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존재가 됐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전쟁을 벌인다면 객관적인 전력으로 필패가 확실합니다. 무기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확연하니까요. 그런데 전쟁에서 약소국이 강대국을 때려잡을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있는데 바로 잠수함입니다. 온갖 최첨단 무기들이 적국을 전멸시킬 것처럼 화력을 뿜어낼 때 잠수함은 유유히 바다 아래를 자명해 먹잇감을 노리는 처단자의 역할을 하니까요. 언제 어디에서 떠올라 어떤 무기를 쓸지도 예상할 수 없어 강대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이기도 한데 최근 한국이 만든 잠수함이 캐나다의 수십조 원짜리 수주 계약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10월 17일부터 6일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솔 ADX 2023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시회에는 전 세계 34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해 320개 부스를 운영했는데 이 전시회에서 체결된 계약이 60억 달러, 한국 돈으로 무려 8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업체는 하나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었는데 폴란드, 필리핀,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군 관계자들이 전부 하나오션 부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여겨본 것은 3영톤급 중형 잠수함 장보고 3배치 2배치이였습니다. 하나오션의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 3배치 2의 가장 큰 특징은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공기부료 추진체계 AIPAIR 인디펜던트 프로펄션을 탑재했다는 점인데 리튬 배터리의 특징은 무게는 가볍지만 에너지의 밀도가 높아 장기간 장거리 잠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면으로 떠오를 필요 없이 최대 20일까지 작전이 가능한데요. 이는 핵추진 잠수함을 제외하고 자막 능력이 가장 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없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차세대 잠수함이기 때문에 수많은 국가가 눈독을 들이고 있기도 한데요. 폴란드, 필리핀,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확장으로 자주 국방의 필요성 높아지면서 잠수함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5조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2에서 3척의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이며 필리핀은 약 3조 원을 들여 잠수함 2척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군 관계자들은 10월 말 하나오션 조선소와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비밀리에 방문해 잠수함의 건조와 운용 현황 등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가장 기대가 큰 사업은 아무래도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 잠수함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캐나다가 60조 원을 투입해 잠수함 12척을 구매할 것이라는 점에 의문을 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캐나다는 영토로만 국한한다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입니다. 영토가 거대한 만큼 해안선의 길이도 상당한데 무려 20만 km에 달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 해안선이 캐나다에게는 쥐약입니다. 북극해를 두고 동쪽으로 러시아가, 서쪽으로 중국이 핵잠수함으로 위협하고 있으니까요. 캐나다에 잠수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빅토리아급이라 불리는 잠수함이 있기는 한데
2000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구매한 함령 40년 노후 잠수함이라는 것이 함정. 벌써 퇴역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 잠수함을 제대로 운용하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도크에서 수리하는 데 소모하고 있으며 유지보수에 벌써 2조 원을 썼다고 하죠. 심지어는 작전 중 대서양 한복판에서 불이 나기도 했으니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상황입니다. 왜 캐나다는 선진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미국 때문입니다. 아니, 미국을 너무 믿었던 탓에 캐나다 안보는 흔적만 남겼기 때문인데요.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가진 세계 최강 대국입니다. 당연히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미국을 선제 공격하거나 공습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고 캐나다도 함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캐나다 공격하려다 실수로 미국의 미사일 한 방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지구에서 사라져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캐나다는 냉전 후 해상 주권을 아예 미국에 넘겨줬기 때문에 태평양 방어는 미 해군 제3함대가, 대서양 방어는 미 해군 제2함대가 담당합니다. 그러다 문제가 터집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부상에 대비해 군비를 확장할 필요가 있었으나 심각한 재정위기로 인해 시퀘스터식 웨스터, 즉 미국 연방정부의 자동 예산 삭감이 발동된 겁니다. 그중 국방비가 무려 50조 원이 삭감됐죠. 당연히 미국 안보에 공백이 생기게 됐고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캐나다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했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죠.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부터 캐나다에서 우선 해안이라도 지키자며 3영톤급 이상의 신형 재래식 잠수함 도입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다 2021년 육군 사성 장군 웨인 디. 에어 대장이 국방참모총장에 취임하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이제 두 국가 정도로 압축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입니다. 위 ADEX 2023에서 캐나다가 하나오션 부스를 찾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5월 10일 캐나다 연방조달청과 군 당국자들은 캐나다 총리 방한에 앞서 하나오션 옥포 조선소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찾아 잠수함 제조 수리 현장을 둘러보고 돌아갔죠. 현재 일본의 다이게이급과 하나오션의 DSM이 3천이 경쟁 중인데 아무래도 잠수함 수출 경험이 전무한 일본보다는 수출 경험이 있고 캐나다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후속 군수 지원 능력도 한국이 월등히 앞서 있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는 시선이 많은데요. 그런데 불과 5에서 60년 전까지 미사일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던 한국은 어떻게 현존 최고의 기술력을 요하는 잠수함을 만들어 수출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전쟁사를 통틀어 가장 큰 성과를 올렸던 잠수함은 독일이 개발한 유보트일 겁니다. 1915년부터 1918년 사이 유보트는 총 2,500차례의 전투에 투입되어 218만 톤의 선박을 격침시켰는데 당시 격침된 영국 선박의 90%가 독일 잠수함에 의한 것이었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활약은 이어졌는데 유보트는 물자를 수송하는 연합군의 상선을 침몰시켜 영국을 아사 직전까지 몰고 갔었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1874-1965 전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중 가장 무서웠던 건 독일의 잠수함이었다고 토로할 정도였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전쟁은 독일의 패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전 연합국 국가들은 전부 독일로 몰려갔습니다. 전쟁에서 그들에게 악몽을 선사한 유보트 설계도와 기술을 빼앗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잠수함 역시 유보트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보트를 만들었던 기술자들은 기술을 사장시키고 싶지 않아 HDWHOWALDTSVWERK, 도이치 WERFT 조선소에 모여 작지만 강한 206 잠수함을 만드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0톤급 209 잠수함을 제작해 수출하기에 이르는데요. 어뢰를 탑재할 수 있었던 209년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역사의 길이 남을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한국 역시 209 잠수함을 도입했었는데 도입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야 전두환으로 칭함 시절입니다. 1983년 아웅산을 방문했던 전두환은 예상치 못한 북한의 공격을 받습니다. 충격에 빠진 그는 당장 두 가지 국방정책을 천명했는데 하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야 박정희로 칭함이 시작했다가 전두환이 중단시킨 현무미사일을 완성시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잠수함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든지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무기 개발은 극비사항을 취급하기 마련인데
한국이 1983년에 독자 개발한 150톤급 돌고래 잠수함 역시 극비리에 개발됐습니다. 이 사실은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150톤급 소형 잠수함으로는 작전에 한계가 있어 결국 독일과 비밀리에 209 잠수함 도입 협상을 진행하는데 이 사실이 미국 귀에 흘러들어갑니다. 이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자신을 인정해준 미국의 심기를 거스를 필요는 없다 생각해 잠시 중단했다가 1987년 임기 말 다시 추진해 1987년 HDW로부터 209 잠수함 세척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 HDW를 출발한 첫 잠수함이 한국에 도착했는데 이것이 한국의 잠수함 1번함이고 해상왕 장보고의 이름을 따 장보고함으로 명명했습니다. 1번함은 독일에서 2번, 3번함은 옥포대우조선소에서 건조됐고 이후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들도 전부 장보고로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 기술로 독자 설계 및 개발한 잠수함 중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린 것은 단연 도산 안창호함 장보고3 배치 1입니다. 2021년 8월 취역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8번째로 3영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됐죠. 소형부터 중형까지 독자 설계 건조 수출이 가능한 국가로 발돋움했을 뿐 아니라 무장체계까지 전부 국산화를 이뤄냈는데요. 경어뢰, 대형어뢰, 잠대함 및 잠대지 순항미사일, 수직 발사 시스템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이를 성공한 나라는 고작 3개에 불과합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디젤 잠수함 중 세계 최대 크기인 3영톤급으로 기뢰, 어뢰, 유도탄 등 다양한 무장 탑재가 가능하고 해상 및 지상 핵심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비의 국산화율이 기존 장보고급 33.7%와 손원 1급 38.6%보다 2배 증가한 76%에 이르는데 이를 통해 수출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적 재산권 및 수출 규제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이로써 1조 4영억에 달하는 외화 유출을 절감시킬 수 있죠. 이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디젤 잠수함 중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SLBM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한 국가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탄도미사일의 경우 어떻게 운반하느냐에 따라 공중에서 투하하는 ALBM, 지상에서 발사하는 IC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SLBM이 가장 위협적인데 왜냐면 심해를 잠수하다 어느 순간 수면으로 올라와 미사일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죠. 적국 입장에서는 SLBM의 존재 자체로 굉장히 껄끄럽고 불안하기 마련인데 도산 안창호함은 SLBM 발사대를 6대나 갖추고 있죠. 그리고 지난 2021년 9월 15일에는 SLBM 발사를 완벽히 성공시키는 모습을 전 세계에 공개 과시했죠. 잠수함에서 솟구친 미사일은 400km를 나라 목표 지점에 명중했는데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됐습니다. 사실 SLBM은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수중에서 엄청난 힘과 함께 발사되기 때문에 지면에 버금가는 지지대 역할을 해줄 잠수함이 필요하고 또한 수면 위로 쏘아 올렸을 때 제대로 사출되지 않으면 승조원들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SLBM은 물속에서 압축 공기로 미사일을 수면 위로 쏘아 올린 후 수면 밖에서 점화시키는 기술, 즉 콜드 런치 콜드 론치가 핵심인데 한국은 이 모든 것을 성공시켰습니다. 단일의 오차로도 발사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 SLBM인데 성공시킨 겁니다. 미국 잠수함 전문가 서튼은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이 공개한 도산 안창호함은 미사일 능력의 새로운 여명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잠수함은 필요시 잠수하는 존재였으나 이후 필요시 부상하는 잠수함으로 지금 현재는 부상하지 않는 잠수함으로 발전했습니다. 아직 한국은 여러 사정상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무서운 괴물들이 등장할지 기대됩니다. 최근 국내 조선업체들이 방위사업청과 함께 최근 미국 현지의 군함 제조사를 방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의 건조와 수리에 한국 조선사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한국방산이 미 함정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17일 방사청에 따르면 방사청과 조선업체 대표단이 지난 13에서 15일 미국의 조선소 및 함정 획득 관련 기관을 찾아 현지 시설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함정 사업 분야의 대미 협력 및 수출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 국내 조선업체 중에서는 HD 현대중공업과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 한화오션 등 4개사가 함께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2번에 걸쳐 진행한 한미 함정사업 분야 교류협력회의에서 우리 업체들의 현장 방문이 처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올해 9월 미 해군 해상체계사령부 NAVSEA에서 정식으로 우리를 초청했고 이번에 방문하게 된 겁니다. NAVSEA는 미 해군이 필요로 하는 함선 및 전투체계 획득을 위해 연구개발과 함선 건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이번에 우리 조선업체 대표단은 NAVSEA에서 미 해군의 함정사업 담당자들과 사업 참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방산 대표단은 미 함정 획득 기관인 NAVSEA와 함께 헌팅턴 잉걸스, 오스탈, 지디나스코, 노퍽 해군 조선소 등 미국 조선소를 찾아 현지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헌팅턴 잉걸스와 오스탈은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인디펜던스급 연안전투함을 건조한 조선소이며 지디나스코와 노퍽 조선소는 함정 수리 및 정비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조선업계에선 국내 조선사들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미 해군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의 경우 미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이번에 NAVSEA와 함께 미 조선소를 잇따라 방문한 것과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우리 방산업계 관계자도 국내 조선소들이 미국 조선업체를 인수해 북미 방산시장에 본격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국내 조선업체는 미 해군 함정수리사업, 신조함정 건조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걸쳐 미국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 해군이 한국에 공식적으로 SOS를 친 이유가 무엇인지, 미 해군 사업에서 한국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20세기 초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백색 함대 계획에 따라 대규모 해군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성장한 미국의 조선 산업 인프라는 2차 세계대전 때 군함과 상선을 찍어내듯 생산하면서 독일과 일본을 압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후에도 미국은 다른 나라가 흉내낼 수 없는 초대형 항공모함을 비롯해 첨단 수상 전투함과 잠수함을 연이어 건조하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할 것 같던 미 조선업의 영광은 일본과 유럽의 급격한 성장으로 빛이 바래기 시작하는 등 세계 1등을 유지하는 미국도 자국 조선업 자체가 사양길에 접어들자 건함 능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특히나 높은 인건비와 열악한 설비로 인해 미 조선소는 경쟁국보다 비용이 2에서 3배나 비싸고 납기는 늦는 단점이 나타났고 주요 선사는 선박 발주처를 미국에서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조선사들은 자국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발주하는 특수선 사업으로 먹고 사는 신세로 전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 해군에선 미국 조선업계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 사례가 미 건함 역사상 최악의 실패로 꼽히는 연안전투함 LCS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미국은 LCS 프로그램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두 종류의 함정을 개발했는데 문제는 이들 함정이 취역 후 10년도 못 채운 채 연쇄 퇴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트급 구축함은 한 척에 4조 원 넘는 엄청난 건조 비용이 들어갔지만 이후 비용이 늘어나 세 척만 건조된 채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이렇듯 미 조선사의 군함 건조 능력이 떨어지는 건 주로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발주한 선박을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소 면적, 도크, 각종 지원시설 규모가 한국의 공용 조선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다는 이유에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최대 군함 건조시설이라는 뉴포트 뉴스 조선소 규모도 HD현대중공업의 3분의 1, 한화오션 옥포 조선소의 절반이 안 됩니다. 상황 이러자 포브스는 2021년 특집을 통해 자국 조선업의 심각한 상황을 분석하면서 중국과 해양 정책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미국은 전 지구를 작전 지역으로 삼는 대양 해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군함수와 생산 능력이 중국에 비해 부족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해군정보국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군이 군함 340척가량 보유하고 있는 반면 미 해군은 300척이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미국의 방산 전문가들은 미 조선소에서 한 척이 건조될 시간에 중국에서는 세 척이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전투함을 마치 복붙하듯 대량으로 찍어내는 중국의 속도를 미국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의 군함이 양적으로는 늘고 있으나 중국 기술력 특성상 실속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직까진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숫자가 더 많으며 기술력 또한 중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무조건 머릿수로 밀어붙일 가능성을 대비해 미국 역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미국은 한국에서 가능성을 엿보며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세계 1위의 우리 조선업의 능력을 발휘할 차례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에게 역제안을 할 수도 있는데, 예컨대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 클리어 디펜스는 미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해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한국과 일본에서 건조한 군함을 사들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조선업이 일본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에게 군함 건조 물량을 모두 다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유로 앞서 2월 미 해군 군함 조달 사업 수장이 우리 조선소를 극비 방문해 선박 건조 분야의 최신 공정과 첨단 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기술력을 극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해군 함정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인 미 해군의 PEO-10를 이끌고 있는 토마스 앤더슨 해군 소장 일행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HJ중공업을 찾아 생산 공정과 제품을 둘러봤었습니다. 미 국방부의 가장 큰 인수 조직 중 하나인 PEO-10가 구축함 및 수륙 양용함 등 수상함에 대한 개발과 조달을 맡고 있는 만큼 미방산 수출에 물꼬를 튼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당시 앤더슨 제독은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조선 성능을 추구한다며 제품과 프로세스에 대해 교육해준 조선소에 감사드리고 후속 계약을 기대한다고 말하는 등 분위기를 먼저 띄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소들은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 진출에 염두를 두고 본격적으로 수출 기반을 닦고 있는 중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하나오션은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 조선소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했습니다. 하나 측은 이번 실사단 파견 이전부터 인수를 위한 사전 조율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국 방산 조선 사업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 정부가 자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건조된 선박에만 운송 권한을 주기 때문인데, 인수가 마무리되면 국내 기업이 처음으로 인수하는 미국 조선소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HD 한국 조선해양도 미국 해군 함정 사업을 위해 북미 조선소 인수나 지분 투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가사면 HD 한국 조선해양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조선소 인수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다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HD 한국 조선해양은 최근 미 오스탈 조선소 현지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인수에 대한 초기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경우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등 북미 시장이 크게 열려 있어 향후 미래가 매우 밝은데요. 얼마 전 CNN에서 세계 최고의 군함은 미국산이 아니라 한국산이다라고 특집 기사를 내보낼 정도로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이미 우리 실력이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CNN은 우리 해군의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세계 최고 함정 중 하나로 꼽았는데, 가장 높은 사양과 저렴한 해군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도 우리 함정 건조 능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주 결실이 맺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서 5월 캐나다 연방조달청과 해군 관계자들은 HD 현대중공업 및 하나오션 조선소,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찾아 3000T급 도산한 창호함급 잠수함과 건조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변화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8에서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해 구형 잠수함을 교체하는 차기 잠수함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규모만 58조 원에 달합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선 우리 도산한 창호함급과 일본 다이게이급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한국이 승리를 따놓았다고 할 만큼 수주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지난 1987년 뉴질랜드에 군수 지원함을 처음 인도한 이래 36년 동안 11국에서 무려 24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했는데요. 이제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잠수함이 대서양,
태평양을 호위하는 가슴 벅차게 하는 일들만 남은 것 같습니다.